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조선일보께서 제도 조선일보께서 개헌이다라고 이제 특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뭐 이렇게 도배를 어젠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헌이 지금이야말로 개헌 적기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문희상 의장 인터뷰도 넣고 또 이분하게 그죠? 네, 우리 또 윤태권 선배 칼럼니스트도 있고 넣고 그 오타 났던데 기초의회인데 광역의회라고 어쨌든 뭐 하여튼 블라블라 하여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그 서복경 교수께서 어디 내란 동조 세력이 지금 개헌을 운운하냐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너희가 할 말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그 가고 옆에 있죠. 보면 또 우리 장석준 소장님이 또 이 장기 제3공화국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말이 있고 한편 또 이제 그 우리 사회민주당에서도 이번 주에 그게 그쪽에선 모르는데 민변의 요청이 왔어요. 토론회 개헌 관련 토론회를 하는데 패널을 보내달라고. 사무처에 계신 변호사님 별 생각 없이 김 변호사님 나가시면 안 돼서 제가 가면 조금 사민당에서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가정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제 스케줄도 안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선탄핵 후 개헌 원래 주장을 하고 거셨더라고요. 사민당에서 또 그리고 지금 어느 그 공정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안에서 의뢰하고 여론조사 공정에서 실시한 정당 지지도에서 5%가 나왔다는 그 새로운 미래민주당인가 뭐죠? 그 이름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민주당 아니다. 새미래민주당. 이 이름도 헷갈려. 남의 당 이름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전병헌 전부 남의 당이잖아. 네? 당신한테 전부 남의 당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이 옛날에 민주노동당이 이제 우리 당이었는데 그때 다른 당들이 민주노동당 이름을 헷갈리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병헌 대표가 있는 5%가 나왔다고 막 주장을 하던데 그 당도 이제 개헌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그게 중간에 뭐 한동훈 대표가 수습책으로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뭐 개헌파긴 하지만 이분들은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개헌 후대선 판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기를 좀 미루자인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현 시국에서 적절한 그 수습책이거나 가는 경로는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물론 늘 이제 개헌에 열렬한 지지자입니다만 지금 현재 정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모든 논의의 구도가 이것 때문에 이 내란 때문에 다 개판이 돼가지고 뭘 주장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윤석열 이재명 구도도 말이에요. 윤석열 이재명 적대적 공생관계 구도도 말이에요. 이 얘기하기 전에는 저는 유효한 비판의 구도였다고 보거든요. 이 적대적 공생관계 아니냐. 윤석열은 이재명 탓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쌓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또 윤석열에 대한 어떤 반대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쌓고 그 적대적 공생관계 아니냐. 근데 이거 이제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많이 사보세요.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근데 이 지금 내란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판이 완전 바뀐 거죠, 사실. 87년 체제라는 게 원래는 그런 체제잖아요. 이 민주화 이후에 구 이제 독재 세력, 군부 독재 후신 세력.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청산 대상인 군부 독재 후신 세력과 그다음에 그 독재를 청산한 민주 세력이 둘이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87년 체제란 말이에요. 둘이 서로 싸우는데 둘이 자기의 고유 가치를 내세워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미 민주화는 이제 달성이 됐기 때문에 민주 세력은 봐라 저 군부 독재 후신 세력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민주화를 해야 된다. 즉 군부 독재 후신 세력을 반대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모토인 것이고 군부 독재 후신 세력은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 거는 없는 거고 이게 이미 비전이 없어 이미. 그렇죠. 이미 없는 거고
종북 세력이 아직도 암약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민주 세력에 대한 어떤 반대 전선을 만드는 걸로 요거를 또 이 자기 정당성을 쌓고 요게 두 개가 충돌하는 게 이제 87년 체제거든요. 장기 80년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자칭 진보 뭐 이렇게 하는 소수의 요 세력들은 요 구도 말고 뭔가 이제 그 요런 구도 말고 이 다수의 어떤 뭐 민중을 대변할 수 있는 무슨 뭐 이것들을 뭔가를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 87년 체제의 한계나 뭐 이런 것들을 돌파해보자 이렇게 떠들어왔던 건데 그게 이제 잘 안 돼 온 거죠. 그래서 잘 안 돼 온 건데 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윤석열, 이재명의 예를 들면 적대적 공생 뭐 이런 구도라든지 이전까지 이런 게 사실은 요 말씀드린 87년 체제의 한계 요 구도와 비슷한 구도거든요. 이런 게. 근데 윤석열이 이걸 하면서 내란을 하면서 원래는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이후라는 게 전제됐어야 할 이 구도가 그 이전에 있었어야 될 독재가 환기가 된 거예요. 네. 얘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독재가. 그렇죠. 네. 독재가 현실의 맥락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79년이든 뭐 62년이든 이렇게 그렇죠. 간 거죠. 예. 이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도가 다시 민주화를 달성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구도처럼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고.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그 87년 체제에 근거해 가지고 얘기를 했던 이 87년 체제를 이제는 청산하고 그 앞으로 가보자. 그게 대표적으로 개헌 얘기잖아요. 87년 헌법이 이런저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보자. 그게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7공화국 얘기도 했었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벌써 이게 얘기가 완전히 그 앞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국면이 되면서 개헌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이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개헌 얘기를 꺼내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87년 체제의 청산이라는 맥락에서 이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얘기하는 그 개헌이 아니고 이제는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꼼수를 쓰느냐의 개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개헌 얘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민주화를 이제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세력의 어떤 이 개헌 반대 얘기가 되는 요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도로 사람들은 지금 개헌이냐 아니냐를 이해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실효적으로 우리가 87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개헌 담론이라는 거를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이제는 열려버린 거다. 그걸 보여주는 게 그 서복경 교수의 그 칼럼입니다. 그게. 그렇죠. 예. 이거 황당해졌다 지금. 왜 너희가 얘기하냐? 될 것도 안 되게 한다 지금. 담론 구도가 매우 황당해졌고, 이 정치 평론의 구도도 매우 황당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렇게 보겠죠. 이제 그쪽에 조선일보 쪽에 인터뷰에 응한 분들이 다 뭐 조선일보에 찬양하는 분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소위 이제 분권년 대통령제, 준내각제. 근데 이제 이거를 반대편에서 이렇게 볼 거예요. 야, 얘네가 이제 대통령을 못할 것 같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아마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쪽의 개헌 얘기를 얘기할 거고. 근데 사실은 멀리서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큰데 대통령이 너무 이상하면 다행히 이번에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을 안 했다면 탄핵이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탄핵 사유가 쌓이지도 않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안 될 거고. 그럼 엉망인 대통령이고 건데 5년 내내 사실은 87년 이후에 5년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있어야 될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정치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더 엉망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혼자 자폭해버렸는데 지금. 근데 이제 그러면 뭔가 이거를 좀 뭐 제도를 어떻게 좀 바꿔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드리니까 저는 그냥 담론 구도도 그렇지만 이게 대선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전혀 안 먹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뒤로 미루는 뭐 시도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로 미룰 시도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이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꼼수이다랄지 뭐 또는 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텐데 뭐가 됐든 국민들이 원하는 어떠한 그러한 뭐 예를 들면은 뭐 직선제라든지 이러한 것의 어떤
이 효능감을 반감시키기 위한 어떤 무슨 또 무슨 잔머리다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 프레임들이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프레임이라고 표현했으니까는 이제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틀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한 틀들이 가동되기 시작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게 증명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이 증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거 문제가 이걸 풀려면 이러한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요게 이렇게 딱 떨어진다. 요게 이제 증명인 거잖아요. 수학 문제를 증명한다는 것이 가령 이제 오늘 서복권 교수 얘기 그런 얘기인데 이 개헌이 필요한 이유 윤석열이 이러한 일을 한 게 헌법에 문제가 있어서 헌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르렀다. 요거를 이제 증명을 시켜야 되는데 서복경 교수의 주장은 그거거든요. 이게 헌법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1차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는 틀은 헌법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헌법의 바깥으로 87년 헌법의 바깥으로 나가버린 것이다. 87년 헌법에는 분명히 계엄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또 계엄을 해제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태를 염려해 가지고 87년 헌법은 제한을 가해 놓은 것인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요 상황을 가지고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그 논리적인 연관관계 즉 증명의 과정이라는 게 성립을 하느냐. 이제 이 서복경 교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이 또 우리 정의당 출신의 제가 이제 정의당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정의당의 당원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보신당의 당원이었습니다. 네, 정의당 당원이었던 적이 딱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저는 분노했다. 정의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통진당의 당원이었던 적도 한 번도 없다. 저도 없습니다. 네, 통진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 3배로 분노했다. 저는. 네, 그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 장석준이라는 분이 쓴 칼럼은 뭐냐면 계엄을 선포하고 이렇게 뭐 군부 독재식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거의 씨앗은 3공화국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인 트리거는 사실은 그 박정희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규정을 장기 3공화국 체제라고 이제 규정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면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게 이제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하고 요 개헌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저는 이제 뭐 민주당이 지금 뭐 사실은 99%의 가능성으로 다음 정권을 잡겠죠. 그래서 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는 건 뭐 그냥 이건 상식이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다 개헌을 주장했어요. 근데 당선되고 나서 지킨 사람이 없어요. DJ도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고 김종필 총리랑 손잡고 배신했어요. 그리고 노태우도 저기 김종필까지 포함해서 민자당 만들 때 개헌을 다 개헌을 약속하고 개헌을 배신한 대통령들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도 어쨌든 그 계엄 조항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사전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된다든지 선전 보고는 헌법상 대통령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전 보고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국회 사전 동의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사전 동의의 요건을 3분의 2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는 뭐 계엄과 관련된 개헌 같은 거는 저는 이번 체제에서 고쳐 쓰는 거에서 필요할 수 있다. 꼭 대통령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좀 이번에는 진정성 있게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8년 전에 그 탄핵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안 읽은 전국에 한 5명 정도 읽은 그 민변 5명? 탄핵 평가 문서를 제가 썼어요. 한 20페이지짜리. 근데 그리고 나서도 현경기도부 문건 쓰는 현경기도부. 그리고 나서도 그때 제가 어떤 쟁점이 있었냐면 그때 사람들이 개헌 외치고 하는데 87 체제 한계가 들어왔다. 아니 근데 탄핵을까지 했으면 탄핵을 통해서 이 흠결을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흠결을 치유를 했기 때문에 이건 87 체제 완성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 이게 87 체제 한계가 아니라 강연도 제가 이걸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4.19 해서 뭐 했습니까? 2공화국 개헌 있었고
그 다음 이긴 게 뭐예요? 87 6월항쟁 해서 87년에 개헌한 거 아닙니까? 두 번의 시민혁명이 있었고. 그러면 너희가 2016년 17년을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규정을 하려면 이건 최소 개헌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그게 어떻게 혁명이냐.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제 논증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 정말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하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는 또 이제 개헌 활동을 국민개헌넷이라고 전국 500 몇십 개 단체가 이제 모인 개헌 네트워크에 제가 이제 정책국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좀 이렇게 막 또 국회랑 막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또 개헌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87 체제의 한계가 박근혜 때까지는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계엄이란 조항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게 3공화국부터 이렇게 있던 유산이고, 장성주 선생 말이 저는 이제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딴 게 아니라 계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난 이걸 해야 된다. 이번 사태에서 재발 방지를 물론 계엄법을 개정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 반론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반론이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아니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은데 그러면 당장에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1사분기 내에 계엄법 개정을. 지금 민주당의 법안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재발 방지법이, 윤석열 방지법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필요한다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개헌파지만 어쨌든 더는 말씀드리지만 대선을 미루기 위한 개헌을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또 180석 정도 있고, 이제 지금 190 몇 석까지는 이제 연합이 가능하고, 조금만 하면 개헌 노력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적어도 제가 새 대통령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쉽게 레거시를 남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헌이라는 문제의식이 그러니까 여러 층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7년 헌법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87년 체제를 두는데 그것을 일부 보완하자. 요런 접근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좀 뭐랄까 크게 가면 87년 체제를 바꾸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권력구조 바꾸는 거죠. 권력구조 바꿔서 뭐 벌써 온갖 아이디어를 사실은 얘기합니다. 막 사람들이 뭐. 이미 문건 이렇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지금까지 해온 것도 이만큼이지만 지금까지 해온 얘기를 새롭게 또 꺼내잖아요. 이미 신문에 보면은 뭐 왕년의 헌법학자부터 아까 얘기한 칼럼니스트부터 해가지고 쫙 나와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4년 중에 별 얘기 다 나와요. 지금 이원 집정제로 하는데 오늘 재밌는 얘기 봤어요. 한국일보에 쭉 실렸는데 이원 집정제로 하는데, 이원 집정제니까는 총리랑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프랑스 모델인 거죠. 근데 4년 중임으로 하고, 그다음 왜냐면 우리 국민은 직선제에 대한 그치. 그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4년 중임으로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섞어놓은 그런 걸 누가 제안을 하던데, 그 보고서는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87년 체제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이런 아이디어인데, 근데 제가 볼 때 87년 체제의 특징은 87년 체제를 극복하자, 87년 체제에 반대하자라고 하는 요 시도까지도 87년 체제에 내재돼 있다라는 게 87년 체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다시 87년 체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입시 제도를 보면은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경쟁은 그대로죠. 네, 어떻게 바꿔도 돌아오잖아요. 그 지금의 이 학벌 서열 구조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교육은 사교육 시장은 신나고 어떻게 바꿔도 정시 하나로,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런데 정시 하나로 조져도 똑같고. 그래서 정시 하나로 가는 게 너무 이제 시험 하나로 가는 게 줄 세우는 거니까는 뭐 학종 넣고 뭐 논술 넣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개판됐잖아요 지금. 각각의 사교육 시장이 다 커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 걸 볼 때, 그러니까 그렇고 우리 또 선거법 전문가 야심차게 선거법 이거 하려다가 지금 선거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법 해킹 당했잖아요. 왜 딴 데 봐요? 선거법이 해킹당해갖고 정의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선거 얘기는 선거법 얘기 다음에 합시다. 네, 다음에 한번 특집 잡고 잡고. 선거법 해킹당해갖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난리. 그러니까 제도를 막 해킹하잖아요. 근데 물론 선거법 예술적으로 설계하면은 해킹 안 당하는 완벽한 선거법 만들 수 있다. 이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런 선거법은 양당이 수용을 안 하죠. 양당은 반드시 해킹 가능한 선거법만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87년 체제가 이런 체제예요. 자기들에 대한 그 자본주의가 그런 것처럼 자기들에 대한 반대마저도 자기들이 내재화해서 그것의 가능성을 부정을 열어두면서 그 부정마저도 이 체제 안에 포섭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에 그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방송국이 섭외도 안 하고 나는 집에만 있고 열받으면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여기 자주 나와. 개헌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읽다 보면 그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거는 개헌 이런 사이즈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아니지. 체제를 변혁해야 된다 지금. 체제 전환. 네, 우리는 좌파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이거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이제 홍명교가 한번 나와야겠네. 혁명이 아니면 이거 안 된다. 이거는 그래. 이거를 체제 전환 조직위원회 계신 분들. 아니 그 이름은 이제 그 이름이 아니고 이름이 그건 아니고 그런 조직이 있는데 체제 전환. 그 조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제가 농담조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개헌조차도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그 문서를 바꾸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 뭔가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사실은 그렇죠. 또 그거는 어떤 기획을 얘기할 때는 그건 진짜 근본적인 거고. 근본적인 건데 그것을 염두에 둔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옛날에 어떤 T가 그런 거 썼다면 속도와 방향 뭐 어쩌고 하는데 속도에는 방향이 포함된 개념이라서 속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틀렸다. 속도란 개념에는 방향이 들어가 있다. 이제 공대 T의 어떤 그 댓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거를 예정한 어떤 긴장감 속에서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는 한 발짝을 내딛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8년 전에는 퇴진행동이었고 이번에는 비상행동이잖아요. 비상행동에 비상국민행동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지었다가 이게 또 무국적자나 이제 그런 다른 우리 사회 공동체 중에 국민이 아닌 자를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자가 빼고 비상행동으로 그걸 표결을 통해서 이제 간신히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7년 전에 개헌할 때도 그거였어. 헌법 전문에도 민족 얘기가 쭉 들어가. 우리는 이미 다문화가 갔는데 헌법이 이미 누군가를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그러면 권력 구조랑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문장 하나 바꾸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민족 문화를 다 전통 문화로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는 그거 하나하나 작구성환도 사실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권력 구조 안 바꿔도 돼요. 저는 되게 뭐라면 타협적인 사람이어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제 뭐 좋아. 뭐 5년 중임제 좋아. 뭐 상관없어.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하면 저는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있으니 총리를 없애고 친미파니까 부통령제를 신설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뭐 내각제 하자는 제가 개헌 얘기하면 뭐 내각제 얘기할 것 같은데 내각제는 국민이 지금 안 받는 걸 제가 뭐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좋은 거랑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에서 고쳤으면 이게 평론가님 얘기하신 근본적인 방안책은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한 발 한 발 나가는 필요. 러닝메이트로 해야 되고. 네. 그 원래 옛날에는 런닝메이트 아니었죠. 그랬나? 1공화국 시절에 그랬던 적도 있나?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적도 있고 뭐 어쨌든 저는 부통령제도 좀 검토해 볼 만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러닝메이트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의 총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런닝메이트 제면 권한 대행을 해도 훨씬 민주적 정당성이 낮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각제를 하자고 제가 막 개헌하자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